안녕하세요. 보현TV 북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낙청 선생님께서 60년대와 70년대에 쓰신 문학평론을 모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권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에 너무도 흥미롭고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백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기를 해도 몇 달은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문단에서 80년대에 민족문학 논의가 무척 활발했는데 1권에 실린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1974년에 쓰신 이 글에서 이미 백낙청 선생님은 우리의 근대문학이 왜 시민문학이 아닌 민족문학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원래 서구의 시민문학은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변혁의 와중에 그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사상을 대변함으로써 문학적인 전통을 확립해 왔는데 우리는 동학혁명이라는 자생적인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계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근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민족의 주체적 생존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민족의식을 시민의식으로 발전시키는 민족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를 긴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 동학혁명 이후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 광복이 됐지만 곧바로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됐고 6.25 전쟁 이후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의 문학은 분단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시민문학과는 다른 분단체제라는 구체적인 민족적 현실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민족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역사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이 변하면 한층 차원 높은 개념 속에 흡수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문 무겁고 기댈 곳 없는 제3세계 민족문학이 세계문학에 낄 수 있는 기사회생의 묘수가 있다고 하신 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주로 선진국에서 생산된 세계문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서구의 시민문학은 민중과 교양계층의 요구를 시민의식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과 식민지 경영으로 인해 서구 사회가 번영하고 안정을 이루게 되자 시민의식과 작가의식은 오히려 퇴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진적인 작품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같은 1권의 시민문학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가 된 시민도 노예를 가진 시민도 있을 수 없듯이 오랑캐 선비가 있을 수 없듯이 사르트르가 착한 식민주의자들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듯이 식민지 시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제대로 된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없듯이 자본주의 후진국들을 노예화하는 제국주의 나라의 시민의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백낙청 선생님은 20세기 서구문학의 가장 전위적인 작가인 카프카와 까뮈를 예로 드셨습니다. 카프카는 제국주의 시대 서구 사회의 숨막히는 분위기를 한때 역사 창조의 주역이었지만 시민혁명의 타락과 함께 사회의 일개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한 소시민 계층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그려냈는데 그러나 카프카의 성이나 심판 같은 작품이 그런 비인간화 상태를 마치 인간 본연의 조건인 것처럼 신비화함으로써 서구의 독자들에게조차 난해한 문학이 되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이 뚜렷한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주로 실존주의 사상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인이 아랍인을 이유 없이 사살한 사건이 모티브였다고 합니다. 아랍인은 물론 식민지 경험이 있는 우리가 보기에 주인공의 살인이 개인적인 이유는 없을 수 있지만 식민 지배자가 현지인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정황과 동기가 뚜렷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을 작가가 실존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무감각을 말해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의 통찰은 지금도 여전히 난해함을 앞세워
세계문학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작품들의 이면을 간단하게 짚어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제국주의와 식민통치의 비인간성을 서구 작가들보다 훨씬 더 철저히 비판하는 문학이 오히려 식민통치의 대상이 됐던 나라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예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비판한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 까뮈의 이방인이나 카프카의 성에 비해 훨씬 더 선진적인 측면이 많은 당당한 세계문학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민족적인 문학이 가장 선진적인 세계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백낙청 선생님의 민족문학론인데요. 물론 제국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계문학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제국주의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은 곧 외세에 대한 싸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민족 내부에서 식민지 통치에 영합하는 세력을 식별해낸과 동시에 자신 속에 식민 통치를 돕는 매판의식이 있는지를 반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족문학의 선진성이 보장된다고 하셨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민족문학론을 통해 60년대, 70년대 우리 문단에 팽배했던 서구 지향성을 철저히 반성하고 외국 문학을 우리 민족문학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시리즈를 통해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는데요. 선생님은 4.19의 성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뤄낸 70년대 중반까지의 민족문학을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커다란 긍지를 느껴야 한다고 이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낙청 선생님은 최근 전 세계적 한국 문화 바람의 바탕에 K문학이 있다고 진단하시고 K문학의 힘으로 튼튼한 서사를 꼽으시면서 우리가 고생도 누구 못지않게 했지만 앉아서 당한 민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민족이고, 또 우리 작가들이 그것을 써내는 작업을 꾸준히 한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민족문학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 너무나도 많은 주제와 방대한 이야기거리가 들어있어서 도저히 제가 몇 마디로 소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직접 읽어보셔야 감동과 스케일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77년에 쓰신 D.H. 로런스의 소설관이라는 글도 이 책에 실려 있는데, 백낙청 선생님 사상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D.H. 로런스는 선생님이 로런스를 가리켜 개벽사상가라고 하실 만큼 동아시아적 사유와 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로런스는 자신의 장편 소설에서 줄거리나 심리 묘사보다는 주인공이 진정으로 삶다운 삶을 성취하는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술가는 참다운 삶을 찾아내 보여줘야 한다는 로런스의 이런 생각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벌거벗은 본마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신 백 선생님의 인간관과 연결됩니다. 논어에 일이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자가 자공이라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워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길, 네, 아닙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백낙청 선생님께서 문학담론에서 사회담론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로런스에서 출발한 문학관이 인간의 양심과 양지의 근거에 통찰한 한반도의 분단체제론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 극복을 위한 근대의 이중과제론까지 일이관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백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그동안 펼쳐오신 담론과 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요. 백낙청 선생님의 사상을 배우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제대로 공부길을 걸으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백낙청 선생님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권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